제가 이야기할 한국인터넷 공포썰은 실화 기반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사건 및 상황은 모두 가상의 것입니다. 이 공포썰은 전형적인 인터넷 괴담의 스타일을 따르지만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농촌 소녀와 원림의 저주 1장 초대 서울 출신의 한 여성 윤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농촌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마을 중간에는 오래된 숲이 있었고 그곳에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숙소주인 할머니는 그들에게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숲에는 오랜 저주가 깃들어 있어요. 숲에 들어가면 큰 불행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힌 윤서는 할머니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2장 숲속의 발견. 다음날 윤서와 친구들은 숲으로 탐험을 떠났다. 숲은 처음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나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분위기가 기괴해져 갔다. 그들은 숲 한가운데서 오래된 저택을 발견했다. 낡고 허물어진 저택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것처럼 보였지만 묘한 끌림에 이끌려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저택은 황량했지만 뭔가 오래된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을 간직한 느낌이 들었다. 윤서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녀는 거울 속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윤서는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3장 악몽의 시작. 저택에서 돌아온 후 윤서는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저택 속에 갇혀 있었고 거울 속 괴물이 점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서는 점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녀는 할머니의 경고를 기억하고 후회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어느 날 윤서는 시골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갔다. 노인은 숲과 저택의 저주를 아는 사람으로 윤서에게 있는 사실을 전해주었다. 그 저택에는 오래전 한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았고 결국 숲속 저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녀의 원혼이 그 저택에 남아 자신을 저주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한다고 해요. 4장 마침내 맞서는 윤서. 윤서는 저주의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확실히 보다 강력한 악의가 느껴졌다. 윤서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녀가 남긴 글과 그림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소녀의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다. 윤서는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그녀가 쓴 편지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함에 따라 끝까지 읽어내려왔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야. 내가 이곳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줘. 윤서는 추모의 의식을 치르고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결국 소녀의 원혼은 저택에서 사라지고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윤서는 무사히 돌아왔고 그녀의 악몽도 사라졌다. 5장 결말. 윤서는 이 일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달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원한과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그 후로 윤서는 자신이 겪은 일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그 누구라도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숲과 저택도 다시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찾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간혹 울창한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녀의 웃음 소리에 잠시 멈춰서 그녀가 이제는 평화롭게 쉬고 있다고 잊게 되었다. 혹시나 여러분도 어느 날 어딘가 오래된 숲을 탐험하게 된다면 그 숲에 얽힌 이야기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자연과 옛 이야기는 그 나름의 이유와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공포스러운 썰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때로는 도시 전설로, 때로는 실제로 겪은 일이라며 사람들이 무서운 사연을 공유합니다. 이제 그중 하나를 생생하게 상상하여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직장 이동 때문에 지방의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이사간 집은 꽤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는데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리스크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뚝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조 건물이라 삐걱대는 소리겠지 하며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일정하게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내는 것처럼 계속됐습니다. 방의 벽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내일 아빠한테 이야기해서 벽을 한번 살펴보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학교에 가기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새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집 전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상한 일들이 많았대. 그래서 다들 이 집을 피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마을의 무서운 전설일 거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나 체감되는 이상한 일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 뚝뚝 소리는 심해졌고 종종 집안에서 할 수 없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해봐도 그저 신경 쓰지 말라는 말뿐이었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내에서 늦게까지 일 때문에 머물게 되어 저와 동생만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역시 뚝뚝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동생이 벌벌 떨며 제 방으로 왔습니다. 오빠, 내 방에서 누군가 속상해. 내 방에 가면 안 되겠어. 동생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을 달래려고 동생의 방으로 갔는데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동생과 함께 제 방에 걸어오는데 등 뒤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설마 하며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정리를 마치려던 참 우연찮게 집의 다락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이 집에 살던 전 주인 가족의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집에 이사온 후로 그들도 같은 소리를 들었고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을 겪었더군요. 일기장의 말미에는 그날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일기 기록이 끊기기 전날 그들은 다락방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거울과 철제로 된 작은 문이었죠. 그 문 안에서 오랫동안 감금된 채 죽은 듯한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기장의 글을 보고 우리 가족은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그 집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소문은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결국 그 집은 철거되었습니다. 여전히 소름 끼치는 그날 밤들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집이 사라졌지만 당시의 그 서늘한 기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범한 마을 생활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과연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고시원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 그때 난 고시원 생활을 하던 학생이었어.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이 지방이라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하게 됐지. 아무래도 집에서 통학하기엔 너무 멀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내가 선택한 고시원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었고 위치도 학교에서 가까워서 참 좋았어. 그런데 그 고시원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 바로 13번 방이 없다는 것. 처음엔 별 의미 없이 단순히 숫자가 빠진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고시원에 들어가면서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 아주머니는 친절하고 따뜻한 분이셨고 살면서 모르는 것들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셨지. 하루는 문득 13번 방이 없는 이유가 궁금해져서 아주머니께 여쭤보게 됐어. 아줌마, 이 고시원에는 왜 13번 방이 없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주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 그러고 나선 의미심장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 그거 별로 좋은 얘긴 아니야.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이면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아. 그 말을 들은 후 내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 고시원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방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서 슬쩍 물어봤지.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거의 다 비슷했어. 잘 몰라. 그건 그냥 오래된 이야기야 등등.
아무도 정확하게는 말해주지 않았어.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고시원 복도를 걸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있었어. 그때 12번 방 앞에서 누군가 희미하게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로 울고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같은 소리가 들리자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 제발 도와줘. 자세히 들려오는 그 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나는 문을 노크했지.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노크를 했고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봤어. 그런데 믿을 수 없게도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그 방은 텅 비어 있었지. 그리고 난 바로 그 방이 일명 13번 방이라는 걸 알게 됐어.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면서 나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났어. 그 후로 며칠 동안 13번 방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 그 방에서 울리던 여자의 목소리, 빈 방의 모습, 너무 기이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고시원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 밤마다 누군가 날 부르는 소리, 복도를 따라가는 발소리, 그리고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 그 모든 것이 내가 그 13번 방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시작됐어. 결국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고시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짐을 싸면서 아주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내 표정을 보고는 벌써 모든 걸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셨어. 너도 들었구나. 13번 방 이야기.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그 방은 원래 존재했었다고. 하지만 몇 년 전 그 방에 거주하던 한 여학생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해. 여학생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결국 그 방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 그 이후로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고 결국 고시원 측은 그 방을 12번 방으로 바꾸고 숫자 13을 쓰지 않기로 했다는 거야. 나는 결국 그 고시원을 떠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 그 방에서 울리던 그 목소리, 지금도 가끔씩 꿈에 나오곤 해.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 여전히 오싹한 느낌이 들지. 이 이야기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 고시원에서의 그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 저편에 남아있는 공포 그 자체야.